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박기영 전 본부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었는데 이 사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박기영 교수가 아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단순히 이 지금 야당에서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학계나 과학계에서도 비판이 아주 거셌어요.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연구노조도 비판한 상황이고 서울대 교수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이미 다 여러 번 알려진 거 제3 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황우석 사태라는 건 사실 그 줄기세포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과학 사기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하고 있었을 때 그 황우석 사태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잖아요. 다 알려져 있다시피 네. 부당한 연구비 지원을 받았던 거라든지 본인이 인정했다시피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으면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 그리고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처벌받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올랐던 거였거든요. 그런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20조에 달하는 이른바 R&D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워낙 거셌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래서 박기영 교수가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물러났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의 여론들인 거거든요. 그 여론에 부합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잘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예. 이 박기영 본부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네 번째 고위직 낙마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야당에서는 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인사 스타일을 상당히 비판을 하고 그리고 탄핵으로 말미암아 새로 들어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을 외쳤고 두 번째로 강하게 외친 것이 대통합, 국민 대통합. 이것은 인사적으로 지역적인 통합과 전문적 그리고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겠다. 이런 커다란 화두로서 등장한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인데 특히 대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50여 명의 행정관 이상의 비서관들을 분석을 해보면 캠프 인사 그리고 운동권 그리고 친노 전임 노무현 정권에서 일했던 여러 가지 인사들 해서 82.1%가 이 세 개의 세력에서 모아온 그런 인사로 포진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인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특히 야당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문 인사라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내각은 이제 가까스로 임명을 했다지만 지금 4강 네. 외교 대사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탕평 인사가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각계의 전문가라면 그 전문가를 과감하게 발탁해서 국가 통합 인사로 해서 어떤 대탕평 정책을 펴나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어떤 문재인 정권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캠프 인사, 친노, 그리고 운동권 출신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사 난맥상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정권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방금 장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사강 대사 같은 경우도 아직 임명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강 대사는 좀 빨리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00일이 됐는데 취임한 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주춧돌인데 사강이 인물의 어떤 인물란 같은 것들은 꼽을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장 교수가 잘 지적한 것처럼 야당에서는 지금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나치게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코드를 같이 했던 인사들만 기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비판인데 저는 꼭 그런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와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개혁 방향은 같은 정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의 인사들 중요한다는 것 자체를 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지나치게 편중된다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장 교수가 82%라고 그랬는데
뭐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어느 선까지를 이제 받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야당의 그런 비판이 나름 어쨌든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그리고 코드 인사에 맞춘다라는 그런 비판이기 때문에 그런 점 좀 귀 기울일 편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러나 어느 정권이나 자신의 그 철학과 맞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개혁 방향이라든지 좀 이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 인사나 이런 사람을 쓰게 되는 건 당연한데 조심해야 될 건 어쨌든 지나치게 그 대선 때 캠프에 있던 인사가 너무 많다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4강 인사도 좀 이제 꼭 이런 지금 얘기한 그런 쪽의 인사들이 아니더라도 좀 이제 시야를 넓힌다면은 얼마든지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4강 인사도 빨리 임명을 하고 이제 뭐 곧 임명을 하겠죠. 이제 취임 100일 됐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정부 조직법 문제라든지 또 안보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위중했잖아요. 그리고 증세 문제도 있었고 또 최저임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4강 대사 임명이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임명에는 인물 선정 때는 좀 그러한 이 부분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북미 간의 이 고강도 설전이 오가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지금 정세가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8.15 경축사, 특히 취임 첫 해의 8.15 경축사는 제2의 취임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 어떤 정부의 로드맵 청사진을 제시해 왔는데 이번 경축사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북미 간의 설전 이런 안보의 위중한 국면이 아니라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를 최우선적으로 꺼내지 않겠습니까? 네. 1970년 8.15 선언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북 남과 북이 대화를 하자 이렇게 8.15 선언을 해서 그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 그리고 6.23 평화통일 외교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 대화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그 반열에서 우리가 8.15라는 이런 어떤 광복절 이 식장에서는 대북 관련해서 역대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았었는데 네.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을 때도 북한이 도발을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하고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라. 이렇게 했지만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고 역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햇볕 정책과 달빛 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평화 기조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네.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지금 시기적인 어떤 타이밍을 맞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 속이지만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서로 지금 치열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선언적으로 촉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의 이런 도발적인 국면에서 우리가 평화 노선만 계속하고 있는다고 하면 특히 이제 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수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북 평화 노선을 견제할 필요성도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대북 메시지를 던져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이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에 좀 어떤 방향의 메시지 방점을 찍힐 것으로 지금 좀 이제 북한과 미국의 그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8일부터 그 양쪽에서 이제 그 화용과 분노 얘기 네. 나오고 또 이제 뭐 괌 주변 포위 사격 얘기 나오고 또 장전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또 그 수위가 높은 한 단계 높은 말이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해법을 모색한다 이런 또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강경 발언이 있는 가운데서도 일종의 대화론 같은 것도 계속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때까지의 그 북미 관계를 보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항상 어떤 그 극적인 대화 국면이 마련되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아마 그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그 100% 베를린 구상의 대화를 얘기할 수 없을 네. 거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G20 정상회의 가서 했던 그 얘기도 결국은 대화를 하되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압박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무조건 대화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다시 대화 국면으로 급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대화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고 어쨌든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은 안 된다. 동북아에서 평화적인 상황으로 이것이 관리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는 거다. 이런 결국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서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도 어떤 미국에게 강력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충돌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얘기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어떠한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나 외교적으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를 같이 동시에 메시지를 발할 수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야당을 중심으로는 이 북미 간 설전 가운데서 우리 정부의 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코리아 패싱,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넘어서 문재인 패싱이라는 용어를 쓰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북미 간의 지금 설전에서 가장 피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의 컨트롤 타워이자 우리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권력의 핵심 기구의 어떤 수장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ICBM급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수준을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런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헤집고 나가서 야 북한 우리랑 남한 우리 문재인 정권과 같이 대화를 해서 너희들 핵을 포기하게 하면서 협상을 하자. 이런 것을 했을 때 북한이 받아주겠습니까? 이미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북미 직접 대화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북한이 주장해온 것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끼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북한의 고정적인 주장 아니었습니까? 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 3자고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휴전협정을 반대하고 한반도 통일을 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휴전협정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자. 이것이 이제 북한의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미국과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미국과 혈맹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육자회담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ICBM이 직접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정안법에 보면은 미국이 위협한 어느 순간에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물론 의회 승인은 차후에 받습니다. 이런 권한을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직접 상대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에 내정적인 위치와 그리고 어떤 외교적으로 북미 직접 대화를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야당인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야당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국면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껴들 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야당이 요즘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아 패싱이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고 그런데 야당의 비판도 뭐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조차도 사실 이 역할이 제한적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 때의 휴전협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대기권 진입은 아직 성공 못했다고 합니다만 네. 북한은 더욱더 우리하고 대화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ICBM이라는 이 무기가 있는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은 계속 일관된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의 비판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한계가 있는 것만 분명합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제3자적 관점에서 좀 평론가적 관점에서 그야말로 자꾸 코리아 패싱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어떤 정부에다가 비판을 하되 네.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하는 게 맞는데 이런 안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코리아 패싱 얘기를 해야지 이거 완전 남의 일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안보는. 근데 이걸 자꾸 보기에 따라서 너무 저 구계자적인 관점, 방관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리아 패싱을 얘기하는 건 무엇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런 문재인 패싱이며 코리아 패싱 이런 건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도 뭔가 하려 하는 것이고 안보 불감이란 말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안보에 불감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구나 정권 입장에서 야당도 마찬가지고 다 네. 똑같은 입장인데 너무 이걸 도식적인 비판인 것 같아요. 안보 불감이다. 한국을 제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태도보다는 비판을 하되 다른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적어도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은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벽 강경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표현이 코리아 패싱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천이라든가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가 협상을 해서 다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끝나면 다시 도발하고 도발과 지원과 도발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 참여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 10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는 것이 보수 정당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7차례나 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를 하지만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미 설전에서 우리가 제외됐다. 그것이 이제 코리안 패싱 이런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잠시 바꿔서 이 경찰 수뇌부 간의 이 상호 비방 때문에 잠시 전에 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 교수님, 먼저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을 찾아서 이 수뇌부 간의 상호 비방 중단을 요청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지금 뭐 이철성 경찰청장 그리고 그 광주중앙경찰 강인철, 네. 중앙지방경찰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이죠. 네. 그동안 이 서로 설전이 오가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 수뇌부가 지금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국정원도 개혁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도 권력기관으로서 그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금 서로를 비방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네. 지난 뭐 촛불 집회 때 그 이제 민주화 성지인 광주를 이 글을 이제 그 이철성 경찰청장에 삭제하라고 했다는 것을 이제 이른바 폭로하면서 강인철 학교장이 이런 사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건데 이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이 경찰 수뇌부 아닙니까? 경찰청장과 중앙경찰학교장이고 지난번에 광주지방청장도 지낸 인물인데 그래서 개입을 한 것 같고 양측이 이제 일단 송구스럽다라는 입장들을 표명을 했어요. 강인철 학교장이나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래서 일단 이 사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죠. 이거 네. 언제까지 지금 경찰에서 서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 싸움도 개입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김부겸 장관이 한 발언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 참모들이 경찰에 명예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를 고려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지휘권을 고려했다는 것은 검찰 수뇌부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이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경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면 지휘권을 발동하면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그리고 SNS에서 지금 갈등에 있는 두 당사자는 물론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고 뭐 그러나 이제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서로 갈등을 보면 저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군으로 말하면 육사 대 비육사 이런 것도 있고 뭐 경찰 내부적으로 보면 경찰대 출신 아니면 비경찰대 출신 물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금 정부의 어떤 개혁
과 관련해서 검경 지금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여러 네. 가지 이런 것들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경찰 12만 경찰에서는 수사권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 이런 것이 일관된 요구였는데 이런 것들이 적정 분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더 증폭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지휘권 발동보다는 경찰 스스로 결재하자는 모습을 보이고 물론 이분들이 저는 어느 시점에 경찰 인사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는데 당대표 후보자 마감 결과 당초 예상됐던 안철수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후보의 이현주 후보가 또 당대표로 등록을 했습니다. 4파전으로 펼쳐지게 됐는데 어떻게 배경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출마하면 아무래도 친한 쪽의 표를 이제 분산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수도권 쪽의 표를. 이현주 의원이 지역구가 광명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전 대표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죠. 구도 자체가. 근데 관점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뭐 안철수 전 대표의 뭐 이른바 도우미로 나왔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전 그쪽보다는 역시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러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돼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전자의 관점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동영, 천정배 의원의 표를 좀 분산시키고 네. 그런 다음에 결선 투표 가서 안 전 대표에게 몰아주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쪽보다는 역시 자신이 충분히 출마해서 자신이 얘기를 함으로써 최근에 여러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중앙 언론의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지난번 그 민주당 탈당할 때 정치 생명을 안철수 전 대표에게 걸었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출마가 굉장히 좀 의외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번 결국에 이현주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 대 비호남, 친한 대 비안 이런 구도로 펼쳐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판세가 좀 어떤 그 변수들이 이번 판세를 좀 좌우하게 될지 짧게 좀 짚어주시죠. 핵심적인 거 그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누가 치러야만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약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국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핵심적인 것을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네 분 중에서 지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전국적인 지지 어떤 그런 여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 정당화를 누가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안철수와 이현주 두 후보가 같은 어떤 맥락적인 데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정서, 호남을 누가 수상할 것인가. 여기에는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이 여기에서 같은 이미지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현주 후보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마지막에 정동영, 천정배 중에서 한 분이 우리 호남이 국민의당의 뿌리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나중에 결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